세상 사람들은 늘 궁극적인 정답을 쫓아 제 주변으로 몰려들어 간절하게 묻곤 합니다. 찰리, 부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공식을 써야 합니까? 요동치는 주식시장의 거센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보통 사람은 감히 꿈도 못 꿀 거대한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까? 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조급함이 묻어나는 그 얼굴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내놓는 대답은 대개 지극히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그들을 실망시키고 심지어 전혀 듣고 싶지 않게 만들 정도지요. 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혜를 짜내어 부자가 되는 길을 찾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시간을 들여 사람을 가난의 덫에 빠뜨리는 것들을 깊이 분석하십시오. 실패한 사례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파산에 이르는 길이 어떻게 닦여 있는지 똑똑히 확인한 다음 남은 인생 동안 필사적으로 그 길을 피하십시오. 저는 제가 결국 어디에서 쓰러질지, 어디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를 늘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제 평생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해온 역발상이자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보는 지혜입니다. 종점에서 기점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많은 안개가 걷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파멸의 그림자가 잠복해 있는 그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지극히 미묘하고도 중대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시간의 바늘은 2024년에서 2026년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대단히 소란스럽고 심지어 불안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엘리트들은 매일 아침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 천편일률적인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어떤 신기술이 인류 문명을 완전히 재편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이 마치 신처럼 우리가 직면한 모든 고질병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공언하며 자산 가격 곡선이 끝없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이 긴 100년의 세월 동안 99년의 풍파를 겪으며 얻은 통찰은 분명합니다. 광기는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탐욕과 공포가 얽힌 인간의 본성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6년을 맞이하기 전 시장의 어느 구석에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세 가지 위험 신호를 예리하게 포착한다면 그때는 자신의 똑똑함에 취한 오만을 거두십시오. 대신 모든 인내심을 발휘해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바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신호들이 명확해지면 어떤 요행도 바라지 말고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든 현금을 챙겨 단호하게 돌아서십시오. 그때의 시장은 더 이상 당신이 알던 투자의 성지가 아니라 조만간 완전히 붕괴하여 수많은 투기꾼을 매장할 치명적인 도박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이익 없는 성장화에 대한 거의 종교에 가까운 맹목적인 숭배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시장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은 닥친 것입니다. 역사의 세부 사항은 완전히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과 운율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저는 이른바 니프티 피프티 시대라 불렸던 20세기 70년대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우량한 선도 기업이기만 하면 아무리 터무니없고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결국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90년대 말 마치 꿈과 같았던 인터넷 거품 사태도 직접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 매출 데이터조차 없고 이익은커녕 실체도 없는 껍데기 회사들의 피 같은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기술주 열풍, 특히 인공지능을 둘러싼 저 소란스러운 흐름은 반드시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기술 자체가 지극히 찬란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소통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의 세상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이 사회적 차원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 투자자 계좌의 장기적인 수익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시장에서 각광받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 70배를 가볍게 넘기고 심지어 아무런 실적 뒷받침 없이 100배를 돌파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다면 당신의 경고장치는 미친 듯이 울려야 합니다.
더욱 등골이 서늘해지는 징조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은 가련한 약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할 것입니다. 찰리, 당신은 너무 늙었어. 당신의 그 구시대적 이론은 이제 유효하지 않아. 그들은 현대 기업의 가치 핵심이 돌연변이를 일으켰으며 전통적인 회계 준칙과 가치 평가 체계로는 그들의 영혼을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미래의 잠재력을 보아야 하고 장대하고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를 보아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의 독소적인 핵심입니다. 시장 전체의 가치 평가 기준이 기업이 현재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서 미래의 모호하고 증명 불가능한 이야기에 대한 망상으로 완전히 옮겨간 것입니다. 워런과 저는 버크셔에서 웨이를 경영해온 기나긴 세월 동안 늘 숲을 지키는 사람처럼 지극히 소박한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운영 논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비즈니스만을 건드렸고 그 사업이 미래의 주주를 위해 정확히 얼마만큼의 확실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업의 실질적인 부창출 능력을 집단적으로 무시하고 단지 주가가 관성에 의해 계속 치솟는다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악명 높은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설령 이웃이나 오랜 친구가 쓰레기 같은 주식을 잡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당신의 신경을 긁더라도 당신은 초인적인 인내심을 보여야 합니다. 질투는 모세의 10계명 중 유일하게 조금의 쾌락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을 고통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죄악입니다. 만약 2026년이 오기 전 아무런 실적도 없는 기술주들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시장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고 택시 기사나 미용사가 일상 대화 중에 특정 가상화폐나 이른바 인공지능 유니콘 주식을 추천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연애가 끝나고 문이 잠기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떠나야 할 시간인 것이지요. 저는 이런 집단적인 광기를 롤라팔루자 효과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희귀하면서도 위험한 현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오판 요인들이 화학 반응처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극단적이고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증거는 즉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따라야 한다. 양대 효과의 희소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거나 무언가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깊은 공포가 겹쳐지면 두뇌 속의 이성 회로는 완전히 단락되고 시장은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주식은 결코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 소유권에 대한 법적 증서입니다. 이 증서 뒤에 있는 기업이 1년에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는 상당 부분 그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단지 종이 조각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값을 올리며 가격을 구름 위로 띄워 올린다면 그 연의 끝에 남는 것은 처참한 붕괴뿐입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신호를 뼈에 새기십시오. 자산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균열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탐욕에 근거한 논리가 이성을 완전히 압살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최고조의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를 논해봅시다. 그것은 바로 금리의 맹렬한 습격과 화폐 가치에 대한 인류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류 사회는 사실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평행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로 금리가 판을 치고 돈의 비용이 거의 무료에 가깝게 낮아진 시대였습니다. 이는 마치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웅장하고 장엄해 보이지만 실상은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지요. 하지만 이제 물리 법칙이 돌아왔고 세상은 급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통화팽창이라는 괴물이 다시금 흉측한 어금니를 드러냈고 각국 중앙은행은 경악할 만한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은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정부 부채라는 블랙홀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경제국들은 현재 수학적 논리로는 거의 상환이 불가능한 방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026년이 오기 전 당신이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정부가 영원히 갚지 못할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미친 듯이 돈 찍어내는 기계를 돌려 화폐 공급량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정반대로 금리가 강제로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저렴한 자금에 의존하던 기업과 가게가 도미노처럼 연쇄 파산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은 저에게 깊은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감정과 선호가 반영되는 투표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가치를 측정하는 계량기라는 사실입니다. 화폐의 논리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정부가 절제 없이 종이를 찍어낸다면 그 종이가 대표하는 구매력은 결국 쓰레기라는 본질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슈퍼마켓에 갔는데 일상 필수품의 가격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급등하거나 뉴스에서 국채 금리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정부가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빈번하게 나온다면 그것은 가장 엄중한 생존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왜 워런과 제가 늘 장부상의 경이적인 수준의 현금 보유액을 유지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장이 붕괴했을 때 구원투수로 나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더 핵심적인 논리는 우량 자산의 가격이 현금으로 쉽게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큼 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악성 통화 팽창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면 현금조차 절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오직 진정한 견고한 해자를 가진 기업,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가져 비용이 아무리 올라도 그 압력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만이 최후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코스트코를 언급합니다. 그 회사에 대한 저의 애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극한의 정직함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으며 고객에게 비할 데 없는 가치를 제공하는 데 늘 전념해 왔습니다. 전 세계 물가가 치솟더라도 코스트코는 여전히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영원히 양질의 저렴한 생활 필수품을 필요로 하며 코스트코는 이 분야의 제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곳은 부채라는 화산 위에 앉아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들이 버는 돈은 푼푼이 이자라는 심연을 메우는 데 쓰여야 하며 이런 기업은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026년이 오기 전 만약 당신이 수많은 좀비 기업의 도산 행렬을 목격하고 채권 시장에서 격렬하고 병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즉시 당신의 투자 목록을 점검하십시오. 부채에 허덕이고 해자가 없으며 통화 팽창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을 가차없이 정리하십시오. 저는 늘 거시 경제의 정확한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인생 낭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날씨의 급변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풍이 상륙할 구체적인 좌표를 예언할 수는 없더라도 하늘 저편에 먹구름이 깔리고 광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배를 피양지에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경제적 태풍의 전조입니다. 설령 미래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선택하더라도 맹목적으로 환호하지 마십시오. 금리 인하가 경제의 기존 원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져 어쩔 수 없이 단행하는 구제 조치라면 그런 인하가 선물은커녕 재앙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서국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를 가장 혐오스럽게 만들며 문명의 퇴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의 전면적인 확산과 금융 사기꾼들의 공공연한 득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투기 산물들을 쥐약이라 직설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저를 고리타분하고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네라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저의 생각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재 가치가 전혀 없고 인류 문명의 생산성에 눈꼽만큼의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을 거래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반문명적이며 부지런함과 가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일단 시장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과열되면 사기꾼들은 필연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도단합니다. 2026년이 오기 전 만약 당신이 뉴스 헤드라인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스캔들을 빈번하게 접하거나 기업 경영진이 주가를 조작해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긴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구조적으로 부패하고 있다는 철저한 증거입니다. 금융시장의 초석은 신뢰와 정직입니다.
버크셔에서 웨이의 부회장으로 재임한 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느냐가 아니라 주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주를 고락을 함께하는 동업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기업을 보면 경영진은 주주를 그저 언제든 수확할 수 있는 부추처럼 여기거나 자신의 사욕을 채워줄 호구로 취급합니다. 조정 후 이익근이나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같은 기괴한 용어를 사용해 실상을 호도하고 분식하려는 기업들을 반드시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실제 손실을 허구의 이익으로 포장하려 듭니다. 회계 장부는 기업의 가장 진실한 건강 진단서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진단서조차 위조하는 의사에게 맡기겠습니까? 특히 검증되지 않고 기저 논리도 부족한 투기성 자산들이 주류 금융기관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연금과 노후 자금이 그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때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빨간불입니다. 그런 광경은 마치 하수도의 오물이 도시의 수돗물 관으로 역류해 들어와 모두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쥐약은 어두운 구석에 있어야지 문명사회의 식탁 위에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감독기관이 집단적으로 귀를 닫고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매체에 의해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로 포장되어 잡지 표지를 장식한다면 그 시장은 이미 기본적인 도덕 윤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무효를 배우는 것이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훌륭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천성에는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사고팔고 끝도 없이 차트를 분석하며 시시각각 뉴스를 새로 고침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진정한 큰 돈은 빈번한 매매를 통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 있는 기다림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야구장에서는 타석에 계속 서서 당신에게 날아오는 형편없는 공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고 당신의 입맛에 딱 맞는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휘두르면 됩니다. 주식시장에는 삼진 아웃이라는 규칙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혹적인 기회들이 날아오더라도 10분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기꺼이 방관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관중들이 당신에게 야유를 퍼붓고 겁쟁이라거나 멍청이라고 비난할지라도 그 소음들을 반드시 차단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 즉 도덕이 붕괴하고 투기가 미덕으로 포장되는 세상이 닥칠 때 당신의 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정직한 사람들이 운영하며 실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소수의 우량 기업 안으로 숨거나 아예 현금을 꽉 쥐고 조용히 앉아 폭풍이 완전히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은 저에게 깊은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감정과 선호가 반영되는 투표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가치를 측정하는 계량기라는 사실입니다. 화폐의 논리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정부가 절제 없이 종이를 찍어낸다면 그 종이가 대표하는 구매력은 결국 쓰레기라는 본질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슈퍼마켓에 갔는데 일상 필수품의 가격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급등하거나 뉴스에서 국채 금리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정부가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빈번하게 나온다면 그것은 가장 엄중한 생존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왜 워런과 제가 늘 장부상의 경이적인 수준의 현금 보유액을 유지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장이 붕괴했을 때 구원투수로 나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더 핵심적인 논리는 우량 자산의 가격이 현금으로 쉽게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큼 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악성 통화 팽창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면 현금조차 절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오직 진정한 견고한 해자를 가진 기업,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가져 비용이 아무리 올라도 그 압력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만이 최후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코스트코를 언급합니다. 그 회사에 대한 저의 애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극한의 정직함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으며 고객에게 비할 데 없는 가치를 제공하는 데 늘 전념해 왔습니다. 전 세계 물가가 치솟더라도 코스트코는 여전히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영원히 양질의 저렴한 생활 필수품을 필요로 하며 코스트코는 이 분야의 제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곳은 부채라는 화산 위에 앉아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들이 버는 돈은 푼푼히 이자라는 심연을 메우는 데 쓰여야 하며
이런 기업은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026년이 오기 전 만약 당신이 수많은 좀비 기업의 도산 행렬을 목격하고 채권 시장에서 격렬하고 병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즉시 당신의 투자 목록을 점검하십시오. 부채에 허덕이고 해자가 없으며 통합 팽창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을 가차없이 정리하십시오. 저는 늘 거시 경제의 정확한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인생 낭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날씨의 급변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풍이 상륙할 구체적인 좌표를 예언할 수는 없더라도 하늘 저편에 먹구름이 깔리고 광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배를 피양지에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경제적 태풍의 전조입니다. 설령 미래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선택하더라도 맹목적으로 환호하지 마십시오. 금리 인하가 경제의 기존 원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져 어쩔 수 없이 단행하는 구제 조치라면 그런 인하가 선물은커녕 재앙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서국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기본 사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미친 환상으로 가득 찬 평가 거품입니다. 둘째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멍해와 화폐 신용체계의 요동입니다. 마지막은 사회적 도덕 지지선의 붕괴와 금융 기만의 횡행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현상이 당신의 세계에서 동시에 얽혀 나타난다면 설령 달력이 아직 2026이라는 숫자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뽐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지만 저는 평생 그저 어리석어지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똑똑해지기를 바라기보다 어리석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이 단순한 철학이 저와 워런 버크셔를 이끌고 오늘날까지 오게 한 원동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복잡하고 어려운 방정식을 찾지만 진리는 대개 소박한 상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출은 언제나 수입보다 적어야 하고 맑은 정신으로 남는 돈을 투자하며 평생 학습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언제나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현재의 시장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도박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의 규칙 아래에서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결코 눈이 벌게진 노름꾼이 아니라 도박장의 주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박장처럼 견고한 기업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 도박판에 앉기를 거부하는 것만이 당신이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변동은 계절의 변화와 같아서 자연 섭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겨울이 오면 당신은 그저 따뜻한 집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하며 봄의 신호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 됩니다. 충분한 심리적 대비와 재무적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시장의 급락은 결코 위기가 아니라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부의 재편 기회입니다. 2026년이 오기 전 이런 경고 신호들이 당신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의 탐욕을 끄고 잃어버린 이성을 되찾으십시오. 저의 절친한 벗 워런이 남긴 너무나 자주 인용되어 진부하게 들릴지라도 여전히 심오한 그 명언처럼 말입니다. 오직 밀물이 빠져나가고 바닷물이 마를 때라야 비로소 누가 알몸으로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류가 여전히 거셀 때 반드시 미리 수영복을 챙겨 입으십시오. 이것이 찰리 멍거가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고이자 충고입니다. 저의 항해는 이제 종착지에 가까워졌고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의 항해는 이제야 중요한 해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실수는 최대한 줄이십시오. 논리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장 중요한 점은 영혼의 독립성을 유지하여 대중의 소란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만의 다차원적인 심리 격자 모델을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이 번잡하고 복잡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미래의 폭풍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당신의 불안한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즉시 당신의 투자 목록을 점검하십시오. 가장 가혹한 눈으로 검사하십시오. 그 안에 제가 말한 치명적인 쥐약잇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 산 쓰레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있다면 용기를 내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현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현금은 시장이 재편될 때 당신이 미래의 기회와 맞바꿀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옵션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지독한 지루함을 견뎌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정 당신의 기회가 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 고독과 지루함을 기꺼이 즐기십시오. 그 긴 과정의 끝에는 가장 달콤한 열매가 당신과 같은 유심한 사람의 수확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